정보철용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까지 해서 2020년도 4회, 2020년은 1, 2회 통합이었고 3회, 4회가 있었으니까 1, 2회 통합하고 3회, 4회 해가지고 300문제 촬영을 마쳤어요. 곧 올라갈 거고 오늘부터 이제 2021년도 문제풀이를 하는데 300문제, 300문제 해가지고 600문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이 600문제들을 한번 쭉 듣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필기 같은 경우엔 딴 거 없어. 그냥 기출해서 짱인 거야.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600문제 다 듣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600문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문제들 외에 다른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1일 1식을 하고 있어.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지. 배도 좀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다리가 안 좋다고 가끔 말씀드렸죠. 요즘에 무릎하고 발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1일 1식을 하겠다. 우리 아들한테. 난 1일 1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을 차려줬어. 오늘 이렇게 방학이니까 점심을 주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굶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다고 그랬잖아. 먹어.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한 거네. 이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뱃살 나왔으니까 다이어트 좀 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뱃살 나왔으니까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안 봐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옆구리 쿡쿡 찌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이 시험을 보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끝까지 필기 합격하시고 그리고 실기 합격하신 다음에 저한테 좋은 소식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내시라는 거죠. 저도 힘내보도록 할게요. 한 5kg만 빼야지. 자, 어쨌든 이번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운영체제 분석을 위해 리눅스에서 버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은 리눅스나 유닉스나 명령은 비슷해요. 여기가 유닉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틀린 거 아니라 똑같아. 근데 이 명령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갖고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번 ls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의 목록을 볼 때 쓰는 거예요. 목록을 볼 때 우리는 지금 C 드라이브 따닥 눌러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죠. 프로그램 파일즈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고 시스템 32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 볼 때 쓰는 거. 자, 캣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합칠 때 쓰는 거야. 합칠 때. 자, 그리고 pw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C 드라이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C 드라이브 요게 찍히는 게 pwd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버전 그 리눅스의 버전이나 유닉스의 버전을 확인할 때는 uname, 네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uname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a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이 리눅스의 그 리눅스 OS 종류라든지 커널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uname이라고 하는 거다. 네 이름 뭐니?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눅스 명령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쭉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의 통신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내외부 송수신 연계 기술은 연계 기술은 많죠. 직접 연계도 있고 간접 연계도 있고 DB 커넥션을 열어준다든지 API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DB 링크를 열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포트를 할당해서 그 시스템의 포트를 할당해서 뭔가 직접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소켓이라고 해요. 소켓.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소켓이라고 한다. 자,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텔넷. 자,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이 텔넷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격지의 컴퓨터를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할 때 소켓을 사용해가지고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다. 근데 요즘에는 SSH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SSH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텔넷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안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막 날리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엔터를 빵 때리잖아. 그럼 그 데이터 평문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SSH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암호화 돼가지고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SSH 포트는 22번 포트를 쓰게 돼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SSH 포트는 22번이에요. 자, 어쨌든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포트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집이 있어. 자, 우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집에는 IP가 하나가 들어와. 우리 집 주소 하나잖아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주소는 하나란 말이야. 우리 집 주소는 하나인데 그럼 얘가 IP 주소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 방 들어갈 수도 있고 엄마 방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방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동생 방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방문들이 있단 말이라 여기 방문들이 이렇게 각각 있는 거라 이 방문들을 보고 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컴퓨터가 있어. 서버에 어떤 컴퓨터가 있을 때 이 서버에 할당된 거는 IP라는 거지. 모든 컴퓨터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으니까 그 고유한 주소를 IP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포트들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다라고 했을 때 카톡이라는 거 있죠. 뭐 네이트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서 이렇게 던져줬어. IP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카톡에서 보낸 게 웹브라우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 포트라는 걸 할당을 해. 이게 방문이 되는 거예요, 방문. 여러분들 컴퓨터 그 안에 프로그램의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TTP,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를 쓰는 거고 SSL 같은 경우에는 443 포트를 쓰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자, 그리고 MySQL이다, 뭐 DB다 그러면은 3306이라는 포트를 쓰는 거고 그 뭐야 저기 카톡 같은 거 포트 몰라요. 걔네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쨌든 카톡의 포트도 있는 거고 네이트온의 포트도 있는 거고 여러 프로그램들의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포트가 몇 번이냐 몇 번 방문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포트라고 하는 거지. IP라는 게 있고 포트라는 게 있다. 자, 어쨌든 이 시스템에 연결하는 거는 이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는 소켓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켓 기술. 오케이? DB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많이 쓰는 건데 DB 링크라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는 거. 자, 그리고 스크럼하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크럼은 저기 뭐야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C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개념에서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 외부와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그러니까 안에 뭔가 싼 거야. 안에 뭔가 싼 다음에 바깥으로 통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캡슐화라고 한다. 오케이? 캡슐로 싼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연관된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어서 외부에서 이것들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싼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객체 지향 특징 중에서 캡슐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캡슐화가 되는 거야. 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객체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다른 객체를 호출하고 싶어. 이때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고 다형성은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죠. 상속은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상속인 거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캡슐화가 되는 거다. 캡슐화하고 연관 있는 건 뭐예요? 정보 은닉이 되는 거죠. 정보 은닉은 그냥 외부로부터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정보 은닉인 거고 캡슐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여주는데 외부에 접속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캡슐화예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자, 객체 지향 특징들 보게 되면은 캡슐화 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캡슐화하고 연관 있는 거는 정보 은닉이 되는 거고 상속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객체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으면은 나는 그 부모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상속에서는 하나는 못 쓴다고 그랬죠? 프라이빗한 거는 못 써요. 프라이빗한 거는 부모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기 클래스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했을 때 add라는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add라는 함수에 인자가 하나 있는 게 있고 인자가 2개 있는 게 있고 인자가 3개 있는 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add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 뒤에 있는 형태가 다양하잖아. 그래서 다양한 형태다. 그래서 다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형성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add라는 함수 add 인자 하나, add 인자 두 개, add 인자 세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서 부모가 물려줬어요. 근데 아니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그리고 재정의해 버리는 거. 그걸 보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자,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리모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리모컨 껍데기를 가져다가 TV에서 구현을 하고 뭐 에어컨에서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추상화라는 개념이다. 오케이? 객체 지향의 특징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GOF 디자인 패턴의 생성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뭐 디자인으로 그림 그렸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가이드를 제시해 준 거, 요걸 보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 패턴하고 그리고 생성 패턴하고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행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얘 객체 지향에 쓰는 거니까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생성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야. 자,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 이 안에 종류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쭉 쓴 다음에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달달달달 보는 거야.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디자인 패턴 문제를 찾는 거지. 나오긴 나오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면 된다. 이걸 실무에서는 별로 쓰지도 않거든요. 뭐 몇 개 쓰는 건 있는데 뭐 크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생성 패턴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죠. 추상 팩토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빌더 패턴,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생성 패턴에 들어가는 거고,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싱글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어. 그 클래스를 new 해가지고 만들면 인스턴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드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 인스턴스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거. 객체를 new 해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 객체 하나만 가지고 뭔가 돌려 쓰는 거. 그걸 보고 싱글턴 패턴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추상 팩토리 패턴, 빌더 패턴, 싱글턴 패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성 패턴에 들어가는데, 어댑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댑터가 뭐예요? 어댑터가. 뭔가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뭐 220V를 110V로 변환해 준다라고 할 때 그것도 어댑터라고 하는 거고. 자, 그때 뭔가 이렇게 껴놨잖아. 그럼 구조를 바꾸는 거지, 구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 구조 패턴. 구조 패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패턴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생성 패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 싱글턴 패턴,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 자, 그리고 빌더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이런 것들이 생성 패턴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패턴, 브릿지 패턴, 컴포지트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 퍼샷 패턴, 플라이웨이트 패턴, 프락시 패턴 이런 것들이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요거에 대한 간략한 문장들만 딱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행위 패턴. 마지막으로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템플레이트, 메서드 패턴, 인터프리터 패턴, 이터레이터 패턴, 커맨드 패턴 뭐 쭉쭉쭉쭉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턴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그 패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죽어봐라 이러고 낼 때 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구조 패턴하고 생성 패턴하고 행위 패턴 요거 세 가지는 좀 암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쓰지도 않아. 뭐 옵저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긴 하거든요. 이터레이터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팩토리 패턴이라든가 뭐 그 싱글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실무에서 쓰기는 하는데 크게 막 이걸 가지고 막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용어로만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뭐 달달달달 외울 이유는 없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원격 프로시저를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방식의 미드레어 종류 되게 많죠. 뭐 RPC도 있고 MOM도 있고 TP 모니터도 있고 DB 접속 미드레어도 있고 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미드레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래?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원격 프로시저를
호출한대요. 원격 프로시저를. 그러면은 RPC가 되는 거겠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시저라는 거 나왔고 호출한다고 그러는다며 콜이네. 그러면은 충분히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안 나오니까는 RPC라고 하는 거, MOM이라고 하는 거, WAS라고 하는 거, ORB라고 하는 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미드레이어는 가끔 가다 나와요. 자, RPC 같은 경우에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다.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잖아요. 자, MOM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지향 미드레이어,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메시지 지향 미드레이어이다. 자, ORB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 뭐 이런 거거든요. 다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미드레이어를 OR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B 접속 미드레이어가 있고 TP 모니터, 얘는 트랜잭션을 보는 거예요. 자, WAS 같은 경우에는 웹 프로그램에서 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엔터를 빵 때리면 로그인 시켜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WAS가 하는 거다. 자, ESB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버스가 ESB예요. 메시지 버스가. 그래서 미드레이어 종류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잘 나와요 이거.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읽어봐야지 이거는. 자,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얘가 만약에 ad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더하기 함수겠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add를 하는데 HA 언더바 001 언더바 004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문서를 찾아봐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라.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더하기다 그러면은 그냥 add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한다. 자, 이식성을 고려한다. 뭔가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한다.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죠. 자,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결합도를 최대화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그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합도를 어떻게 한다? 최대화한다고 그랬어요.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를 낮춰야지 모듈의 독립성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너 결합도 하고 응집도 아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딱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배운 좀 상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셔야 된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맞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가 틀렸잖아. 결합도를 최대화한다 라는 게 아니라 결합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 중 코드와 요든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이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죠? 럼바우 방법론이 많이 나오는 거고, 부치 방법도 있고, 코드와 요든도 있고, 제콥슨도 있고, 위르스 브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코드와 요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코드와 요든 나오면은 ER 다이어그램이야.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ER 다이어그램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뭐 복잡하게 구구절절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코드와 요든이다 그러면은 그냥 ER 다이어그램이야.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뭐다?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그냥 밑에 볼 것도 없어.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코드와 요든 방법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객체, 동적, 기능 모델로 나누어 수행하는 방법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럼바우 기법이 되는 거죠. 럼바우 기법이 되는 거고, 얘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미시적 개발, 거시적 개발. 미시적, 거시적 나왔어. 그럼 얘는 뭐다? 부치가 되는 거지. 부치 방법론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강조하여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유즈 케이스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다? 자콥슨이다. 자콥슨. 딴 거 뭐 구구절절하게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럼바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럼바우라는 양반이 소프트웨어 격동기에 살았다고. 그래서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 자, 객체 모델을 하게 되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을 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능 모델에서는 DFD라는 게 나오게 된다. 이건 너무너무 잘 나와.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부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거시적 나오면 그냥 부치야. 딴 거 뭐 책에 많죠? 다 필요 없어. 미시적, 거시적 나오면 부치예요.
자, 그리고 자콥슨 같은 경우에는 또 많아. 줄줄줄줄 나올 거야. 그 다 외우지 마시고 유즈 케이스만 딱 보시면 된다니까네. 자, 그리고 코드와 요든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ER 다이어그램만 딱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위르스 브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분석하고 설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게 위르스 브룩이에요. 오케이? 중요한 거는 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격동기는 너무 중요하고 부치는 미시적 거시적이 되는 거고 자콥스는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거고 코드와 요드는 ER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야. 딱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미시적 거시적, 유즈 케이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 구조를 나타낸다. 모듈 F에서의 펜인과 펜아웃은 얼마인가? 지금 F 찾아보면 뭐예요? 요거잖아요. 펜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호출하는 거예요. 나를 호출하는 수. 지금 F를 기준으로 나를 호출하고 있는 거는 B가 호출하고 있고 C가 호출하고 있고 D가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펜인은 몇이다? 3이다. 3. 3이 되는 거고 펜아웃은 내가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호출하는 거. 내가 호출하는 거는 G하고 H를 호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펜아웃은 2가 되는 거예요. 쉽잖아 이거는. 펜인, 펜아웃. 펜인은 3이고 펜아웃은 2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현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러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깔려 있고, OS는 뭘로 되어 있고, DBMS는 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현행 시스템 분석이다. 자, 한번 보면은 DBMS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봐야 되는 거고, 예, 맞아요. 자, 네트워크 지금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L4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맞는 거고. 자, 운영체제, 우분투를 쓰고 있는지, 유닉스를 쓰고 있는지,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인적 자원 분석. 우리는 을이야. 개발하러 간 을이란 말이에요. 걔가 왜 갑회사에 이런 인적 자원을 신경을 써? 얘는 필요 없는 거죠.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현행 시스템 어떤 것들을 분석하냐면은 운영체제, 네트워크, DBMS, 그리고 미드웨어 뭐 쓰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와스라는 거. 너네 와스 뭐 쓰고 있니? 와스도 종류가 많아요. 제우스도 있고, 웹로직도 있고, 레진도 있고, 웹스피어 이런 것들도 있고, 웹스피어는 웹서버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미드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와스라든지 뭐 많아. 그런 것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픈소스,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 몇 카피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분석, 내가 지금 개발을 하기 전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DBMS라든지 미드웨어라든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 환경 등을 연결하여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뭔가 말이 더럽게 어려운데 뭔가 중간에서 서비스를 해준대요.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미드웨어라고 그랬지. 미드웨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미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깡통덩어리 컴퓨터 깡통덩어리가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 오픈 허브에는 그래 몰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미드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안 찍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싱글스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미드웨어 중간에서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드웨어라고 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가 aided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내가 개발하는 과정을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다. 틀린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자,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성이 향상이 된다. 이 케이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미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 관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 향상이 되겠죠. 좋아, 좋은 거야. 자, 자동화된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이 된다.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품질이 향상된대. 좋아. 이런 그 도구를 쓰니까, 자,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신속히 숙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얜 설명서지. 설명서하고 케이스 도구.
이 케이스 도구는 내가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요. 개발할 때 나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개발할 때 나를 도와주는데 사용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용자들한테 사용 방법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거는 사용 설명서, 설치 매뉴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얘는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라. 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내가 개발하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1번이나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할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잖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도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UML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UML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도구예요. 그림 그리는 도구. 그래서 뭐 객체를 그린다든지 객체의 상태를 그린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누가 호출하는지 이렇게 그린다든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스타 UML도 있고 UML 종류 되게 많아요. 뭐 알고 UML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 어쨌든 이 UML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가 UML을 그리는 어쩌네 막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기능적 모델은 사용자 측면에서 본 시스템 기능이며 UML에서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한다. 자, 기능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이 어떤 기능들을 이용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액터라는 게 있어요. 액터. 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어떤 기능들, 어떤 프로세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맞는 거다. 기능적인 거를 뭔가 그릴 때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자, 정적 모델은 객체, 속성, 연관관계, 오퍼레이션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며 유즈 케이스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만약에 회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회원의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회원 안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적인 모델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를 그리는 거야. 내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눈, 코, 입 있고 간다, 본다, 먹는다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게 정적 모델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자, 동적 모델은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말하며 UML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다. 얘도 맞아요. 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가 여기서 만든 정적 모델,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상태가 변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건데, 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얘도 맞아요.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가 가진 상태와 그 상태의 변화에 의한 동작 순서를 나타낸다. 반대로 설명했어요. 반대로.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얘가 상태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객체가 가진 상태와 이 상태와 그 상태의 변화에 의한 동작 순서를 나타내는 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른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바뀌어서 설명이 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얘는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바꿔서. 얘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얘가 상태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객체들 사이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메시지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 거다. 자, UML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UML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구조를 설계하는 거지. 만약에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면은 그 쇼핑몰 안에는 회원이라는 구조가 있는 거죠. 상품이라는 구조가 있는 거지. 주문을 했으면 그 주문이라는 구조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구조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자,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행위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지트 구조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눈, 코, 입 있고
본다, 먹는다, 잔다 이런 것들 이런 메서드로 구성된 정적 다이어그램이다. 딱 정적으로 이루어진 거. 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클래스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객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됐어. 뉴 해가지고 생성이 됐어. 그럼 보고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 인스턴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 객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배치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의 물리적인 구성인 거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거. 요거를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두 번째로 행위 다이어그램 보도록 할게요. 자,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얘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시스템을 표현한다. 이 사용자가 주문을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상품을 보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액터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나 시스템이 있으면은 얘가 어떤 프로세스들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린 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자, 상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객체 상태의 변화. 아까 전에 그 바꾼 거, 그 객체 상태들의 변화이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메시지 교환. 이런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호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뭐 그리고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랙션 다이어그램하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둘이 짬뽕해 놓은 거고,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나오고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아까 전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다음 중 행위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구조적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UML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 패턴 요거 두 개는 써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유즈 케이스 수행 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유즈 케이스는, 자,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12번에서 했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다이어그램, UML에서 행위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많이 그려요. 많이 그리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면서 이것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즈 케이스를 그릴 때 가장 먼저 뭘 그리냐면은 얘가 뭐 하는 시스템인지. 그래서 얘는 뭐 쇼핑몰이라는 시스템이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는 여러 액터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 액터들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회원, 일단 그냥 일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회원 말고 어떤 관리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뭐 피지사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액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액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회원 관점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이라는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쇼핑몰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면은 가입이라는 거. 자, 회원 가입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주문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게시판에다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자,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원이라는 사람은 가입할 수도 있고 주문할 수도 있고 게시판에다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요걸 보고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액터하고 이 기능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연관관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뭐 하죠? 여러분들 뭐 회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거는 아이디 중복 체크라는 걸 하잖아. 그죠? 아이디 중복 체크라는 어떤 또 기능들을 이렇게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회원 가입할 때 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라는 거를 필수로 하죠. 자, 필수로 할 때 여기다가 include라고 쓰는 거예요. include. 자, include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포함 관계가 돼버려요. 포함 관계. 얘는 포함 관계가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 사진 업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사진 업로드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extend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요렇게 요거 뭐라고 그랬죠? 길러맺기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관계를 표시할 때, 확장된 관계를 표시할 때 include, extend 이런 것들을 쓴다. 자, 근데 여기 extend라고 쓰게 되면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회원 가입할 때 내가 사진을 올리면은 이런 사진 업로드를 수행을 하는 거고,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은 얘는 수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extend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확장 관계가 되는 거죠. 확장 관계가. 그래서 개발자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회원이라는 거는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은 필수로 넣어야 되는구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무조건 해야 된다. 얘가 실행이 되면, 가입이라는 그런 기능이 실행이 되면은 아이디 중복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include이고, 얘는 포함 관계가 되는 거라. 아, 회원 가입을 하는데 사진 업로드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진 업로드를 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사진이라는 걸 업로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extend, 확장 관계라고 해요. 확장 관계. 오케이? 그래서 포함 관계라는 게 있고 확장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가끔 나와.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였잖아요. 만족할 때 수행하는 유즈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만족할 때 하는 거, 사진을 업로드 시켰을 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얘는 확장 관계가 되는 거죠. 확장 관계가.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확장 관계가 된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기능, 아까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호작용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한다. 아까 전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걸 보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스템. 제가 맨 위에다가 쇼핑몰 이렇게 썼죠. 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 물론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요. 자, 그리고 액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시스템, 피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객체이다. 사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외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다. 아까 전에 그 액터하고 어떤 기능들하고 연관을 맺었잖아요. 그걸 보고 액터라고 하는 거고. 자,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이다. 고, 관계는 액터들끼리 뭐 아니면 기능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액터, 유즈 케이스, 관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자, 관계 보도록 할게요. 관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관계 보게 되면은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유즈 케이스와 액터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 내가 회원가입을 한다. 내가 로그인을 한다. 내가 게시판에 글을 쓴다. 이런 것들. 자, 포함관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실행될 때 포함 관계에 있는 유즈 케이스는 어떻게?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한다? include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길러맺기어 이렇게 써가지고 include,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기능들은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장 관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유즈 케이스가 실행될 때 포함 관계에 있는 유즈 케이스가 특정 상황에서만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때 실행을 하는 거, 그걸 보고 확장 관계, extend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런 관계들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요구사항 모델링에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요구사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할 수 있어.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 뭔가 그 메시지를 호출하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메시지를 호출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명확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 분석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설계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요구사항 분석도 설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분석에 들어가는 거지만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얘들 다 할 수 있다. 자, 단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없어요. 단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단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없다. 12번, 13번, 14번이 전부 다 이런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도 출제자는 요거 찍어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단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없으니까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얻어지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재사용 나왔으니까 소프트웨어 3R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3R이라는 게 있어요. R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3R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위기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3R이라는 게 있는데 이 3R에 보면은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역공학이 있고 자 그리고 재공학이 있고 그리고 재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재활용을 하자라는 의미가 역공학이고 재공학이고 재사용이에요.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 아닌 것은 한 다음에 역공학, 재공학, 재사용,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재개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개발해라 이 소리가 재개발인 거니까. 오케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3R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재사용으로 얻어지는 장점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자, 소프트웨어 코드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라 쓰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쓰고 있겠지. 코드의 품질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자,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 있다? 왜?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재사용을 하든 역공학을 하든 재공학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개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데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를 한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 분석기법에서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어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는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야. 객체 모델링 같은 경우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1번이지. 오브젝트가 객체가 되는 거니까.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객체를 찾았다며. 맨 처음에 그 럼바우 분석기법 중에서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 모델링을 하잖아요. 객체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이 객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 그거를 럼바우 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쇼핑몰 안에는 어떤 회원이 있냐, 상품이 있냐, 주문이 있냐, 게시판이 있냐 이런 객체를 먼저 찾아야지. 그래서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원이 어떤 상태값을 가지느냐, 이런 동적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회원 안에는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 회원이 실제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흘러갈 거냐라는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객체 모델링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 상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흘러가니까 DFD가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어쨌든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정리하면 럼바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예요. 격동기.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객체가 있어야지 걔의 상태값을 바꾸지. 그죠? 상태값을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순서대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렇게 수행을 한다. 객체 모델링 하게 되면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링 하게 되면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기능 모델링 하게 되면은 자료 흐름도 DFD라는 게 나오게 된다. 라고 얘는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객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 전체와 부분 등으로 나누어 해석해내는 기법은 객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래요. 그러면 얘는 객체 지향 분석이 되겠지. 객체 지향 분석. 그죠? 17번의 정답은 1번. 객체 지향 분석이 된다. 구조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프로그램에서 할 때, 그리고 기능적 분석. 얘도 마찬가지로 절차적이고 필요 없어. 객체 분석이다. 객체 지향 분석이다. 객체와 속성으로 나눈 다음에 클래스와 멤버를 나눈 다음에 그거는 객체 지향의 특성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분석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딱 나오면은 아우 객체 지향이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객체 지향 분석이 되는 거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의 가치가 아닌 것은, 자, 애자일 소프트웨어 나왔으니까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애자일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기법들 중을
기법들을 묶어서 애자일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자일 기법은 뭔가 날렵하고 민첩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들어가지고 감님의 요구사항을 맞춰주자라는 게 애자일 기법이에요. 자, 종류들 많잖아요. 종류들도 알아봐야지.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XP라는 게 있어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크럼도 있고, 자, 그리고 기능 주도 개발 FDD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린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계속 나올 거니까 XP의 5가지 핵심 가치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플린트 단위로 뭔가 그 개발 산출물을 내야 되는 거고 15분마다 매일 15분의 회의를 하는 거, 그리고 FDD는 기능 주도 개발이라는 거. 요거는 그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딴 거 나오진 않아. 종류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어쨌든 가치가 아닌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프로세스의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둔다.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에 더 가치를 둔다. 고객님을 그냥 하나님 하는 거지. 에휴, 싫어. 자,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해하기 좋은 문서에 다 가치를 둔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문서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두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문서보다는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잖아.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잖아. 그걸 좀 더 가치를 두는 게 애자일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폭포수 방법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연어처럼 고객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되니까는 고객님이 분석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하는 거야. 고객님이 설계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하는 거지. 고객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자라고 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안 좋은 거야. 난 이거 싫어해.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다. 자,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서 논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 이거 여기서 이 단체에서 욕할 것 같아. 어쨌든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좀 더 중요시한다. 자,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시한다. 자,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중요시한다. 자,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고객님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지. 다 보면은 고객님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야. 자, 그래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서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UML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네. 기획자가 냈나? 희한해. 자, UML 다이어그램 중 시스템 내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표현하고 클래스와 클래스의 속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자,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표현한대요. 정적 구조를 표현하는 거니까 뭔가 구조 다이어그램이 되겠지. 자, 구조 다이어그램 찾아보면은 얘밖에 없어요. 모델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없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적 구조라고 그랬으니까 정적 구조는 구조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은 4번밖에 없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 만드는 거고,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 이런 것들 만드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ERD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회원이다라고 하면은 회원에는 어떤 그 멤버 변수들, 여기에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메서드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정적으로 만드는 거. 아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액터가 움직였잖아. 액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는 정적인 거예요. 얘는 동적인 거.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설계 시 제일 상위에 있는 메인 유저 펑션에서 시작하여 기능을 하위 기능들로 분할해 가면서 설계하는 방식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대. 그러면 하향식 설계겠죠. 하향식 설계.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이거 맞춰야 돼 라고 내는 문제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분할해 가면서 내려온대. 그럼 위에서부터 밑으로니까는 하향식이 되겠죠. 하향식이.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하향식
설계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 그 소프트웨어 설계 쪽 20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유즈 케이스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UML 문제들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UML이나, 그리고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써가지고 시험장에서만 달달달달 보다가 시험 끝나면은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도 많은 문제 풀어보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